모든 진리는 양극성을 가지며 모든 진리는 리듬을 가진다.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는 곳에 원인이 있다. 우리가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헤르메스 지혜의 실천적 핵심이다. 제2편에서 우리는 우주의 정신적 본질과 대응의 법칙,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양극성의 법칙은 우리에게 모든 대립이 화해될 수 있다는 것을, 리듬의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카이발리온의 마지막 편을 통해 헤르메스 지혜의 실천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양극성, 리듬, 인과 성의 원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르메스의 핵심 공리들을 통해 이 모든 지혜를 어떻게 종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카이발리온 3편 3명의 입문자 제10장 양극성 모든 것은 이중성을 가진다. 모든 것은 극을 가진다. 모든 것은 그 짝을 가진다. 같음과 다름은 동일하다. 정반대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정도가 다르다. 극단은 만난다. 모든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다. 모든 역설은 조화될 수 있다. 위대한 네 번째 헤르메스 원리인 양극성의 원리는 모든 현상에는 두 면이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즉, 두 가지 양상, 두 극, 정반대되는 짝이 있으며 두 극단 사이에는 수많은 단계가 존재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옛 역설들이 설명된다. 인간은 늘 이 원리와 비슷한 무언가를 인식해왔고 다음과 같은 격언과 명제로 표현하려 했다.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다. 모든 진리는 절반이 거짓이다. 모든 것에는 두 면이 있다. 모든 방패에는 뒷면이 있다. 헤르메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서로 정반대로 보이는 것들의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정반대되는 것들은 조화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정과 반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정도가 다르다 라고 한다. 또한 보편적인 정반대의 조화는 이 양극성의 원리를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이 원리의 예시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진정한 본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먼저 영과 물질이 같은 것의 두 극에 불과하며 중간 단계는 단순히 진동의 정도 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전체와 다수가 같으며 그 차이는 단지 정신적 표현의 정도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칙과 여러 법칙들은 하나의 것의 두 극이다. 마찬가지로 원리와 여러 원리들, 무한한 정신과 유한한 정신들도 그러하다. 물질계로 넘어가면 그들은 열과 냉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원리를 설명한다. 온도계는 많은 온도 단계를 보여주는데 가장 낮은 극을 차가움이라 하고 가장 높은 극을 뜨거움이라 한다. 이 두 극 사이에는 많은 정도의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으며 어느 쪽이라 불러도 옳다. 두 단계 중 높은 쪽은 항상 더 뜨겁고 낮은 쪽은 항상 더 차갑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모든 것은 정도의 문제다. 온도계에서 열이 끝나고 냉이 시작되는 지점은 없다. 모두 높거나 낮은 진동의 문제일 뿐이다. 동쪽과 서쪽도 마찬가지다.
동쪽으로 계속 여행하면 출발점의 서쪽이라 불리는 지점에 도달하고 그 서쪽 지점에서 되돌아온다. 북쪽으로 충분히 가면 남쪽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빛과 어둠은 같은 것의 두 극이며 그 사이에는 많은 단계가 있다. 음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가면 다른 도에 도달하는 식이며 두 끝 사이의 차이는 동일하고 그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다. 색상의 스펙트럼도 같다. 높은 보라색과 낮은 빨간색의 차이는 단지 진동의 높고 낮은 뿐이다. 크고 작음도 상대적이다. 시끄러움과 조용함도 마찬가지다. 딱딱함과 부드러움도 이 법칙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날카로움과 무딤도 그렇다. 양과 음은 같은 것의 두 극이며 그 사이에는 무수한 단계가 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척도의 한쪽 끝을 선이라 부르고 다른 쪽을 악이라고 부르거나 한쪽을 선이라 부르고 다른 쪽을 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용어의 사용에 따른 것이다. 어떤 것은 척도에서 더 높은 것보다 덜 선하다. 하지만 그 덜 선한 것은 다시 그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선하다. 이렇게 계속되며 더 또는 덜은 척도상의 위치에 따라 조절된다.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과 증오는 일반적으로 서로 정반대이고 전혀 다르며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양극성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절대적인 사랑이나 절대적인 증오는 서로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둘은 단지 같은 것의 두 극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다. 척도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랑 또는 더 적은 증오를 발견하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더 많은 증오 또는 더 적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높든 낮든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 마찬가지다. 사랑과 증오에는 정도가 있으며 좋아함과 싫어함이 너무 희미해져서 구별하기 어려운 중간 지점이 있다. 용기와 두려움도 같은 법칙을 따른다. 이러한 정반대의 쌍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어떤 것을 발견하면 그 반대도 발견하게 된다. 두 극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헤르메스주의자들로 하여금 양극화의 방향을 따라 하나의 정신 상태를 다른 상태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서로 전환될 수 없지만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변화될 수 있다. 즉, 그것들의 극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결코 동쪽이나 서쪽 또는 빨강이나 보라가 될 수 없지만 극성을 바꿈으로써 증오로 바뀔 수 있고 마찬가지로 증오도 사랑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용기는 두려움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딱딱한 것은 부드러워질 수 있다. 무딘 것은 날카로워질 수 있다. 뜨거운 것은 차가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환은 항상 같은 종류의 것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정도로 일어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경우를 보자. 두려움과 용기의 선상에서 정신적 진동을 높임으로써 그는 최고 수준의 용기와 두려움 없음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도 원하는 자질의 방향으로 극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활동적이고 활기찬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정신과학의 다양한 학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 있는 원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극성의 원리를 한번 파악하고 정신적 변화가 극성의 변화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 같은 척도 상에서의 이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문제는 쉽게 이해된다. 변화는 한 가지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것의 정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다. 예를 들어 물리적 차원에서 비유를 빌리면 열의 날카로움, 크기,
높이 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진동을 낮춤으로써 열을 차가움으로 바꾸는 것은 쉽다. 마찬가지로 증오와 사랑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고 두려움과 용기도 그렇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랑으로 전환될 수 없고 용기가 증오로 전환될 수도 없다. 정신 상태는 무수한 범주에 속하며 각 범주는 그것의 반대의 극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상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학생은 정신 상태에서도 물리적 차원의 현상에서처럼 두 극이 각각 양과 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증오에 대해 양극이고 용기는 두려움에 대해 활동성은 비활동성에 대해 양극이다. 또한 극성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양극이 음극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 쉽게 음극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의 경향은 양극의 지배적 활동의 방향을 따른다. 극성화의 기술을 사용한 자신의 정신 상태의 변화에 더해 정신적 영향의 현상은 그 다양한 양상에서 이 원리가 다른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적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 즉 정신 상태가 다른 이들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특정한 진동률이나 특정 정신 상태의 극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주의 정신 상태에서 그의 극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정신적 치료의 결과는 이 원리를 따라 얻어진다. 예를 들어 우울하고 멜랑콜리하며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 있다고 하자. 정신과학자는 훈련된 의지로 자신의 정신을 원하는 진동으로 끌어올려 자신의 경우에 원하는 극성을 얻은 다음 유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로 진동이 높아지고 그 사람은 음극 대신 양극 쪽으로 극성화되어 두려움과 다른 부정적 감정들이 용기와 같은 긍정적인 정신 상태로 전환된다. 약간의 연구만으로도 이러한 정신적 변화들이 대부분 극성화의 선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변화는 종류보다는 정도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위대한 헤르메스 원리의 존재를 아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정신 상태와 다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상태들이 모두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의지에 따라 진동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정신적 극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정신 상태의 종이나 노예가 되는 대신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식으로 그는 지적으로 동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며 필요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극성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이 극성의 원리에 익숙해지기를 권한다. 이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많은 어려운 주제들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11장 리듬. 모든 것은 밀려왔다 밀려나간다. 모든 것은 조수를 가진다. 모든 것은 오르내린다. 진자의 움직임은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 오른쪽으로 흔들린 만큼 왼쪽으로도 흔들린다. 리듬은 보상한다. 위대한 다섯 번째 헤르메스 원리인 리듬의 원리는 모든 것에는 측정 가능한 운동이 나타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앞뒤로의 움직임, 흐름과 대흐름, 앞뒤로의 진자 운동, 조수처럼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움직임, 밀물과 썰물이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극성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는 두 극 사이에서 일어난다.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전진과 후퇴가 있으며 상승과 하강이 있다. 이는 우주의 일에서 태양들과 세계들과 인간들과 동물들과 정신과 에너지와 물질에서 나타난다. 이 법칙은 세계의 창조와 파괴에서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모든 것들의 생명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정신 상태에서 나타난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리듬의 원리가 정신 현상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정신 현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표현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그들은 의식의 두 가지 일반적인 차원, 즉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낮은 차원에서 나타나는 리듬의 진자운동의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진자의 운동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의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중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작용은 정신활동의 무의식적 차원의 진동 위로 자아를 끌어올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자의 부정적인 흔들림이 의식에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어떤 것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헤르메스의 달인이나 고급 학생은 원하는 극에서 자신을 극성화하고 거부의 과정을 통해 또는 그에 대한 영향력을 부정함으로써 극성화된 위치에 굳건히 서서 정신적 진자가 무의식의 차원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자기 통제의 어느 정도를 달성한 모든 개인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과 부정적인 정신 상태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중화의 법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달인은 이를 훨씬 더 높은 숙련도로 수행하며 의지를 사용하여 기분과 감정의 정신적 진자에 의해 앞뒤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평정과 정신적 안정성을 달성한다. 만약 잠시 생각해보면 리듬의 흔들림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열정의 시기가 항상 우울한 감정과 기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마찬가지로 용기의 시기와 기분은 두려움에 동등한 기분으로 이어졌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늘 그래왔다. 감정의 조수는 그들 안에서 늘 오르내렸지만 그들은 결코 이 정신적 현상의 원인이나 이유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 원리의 작용을 이해하면 이러한 감정의 리듬적 흔들림을 통제하는 열쇠를 얻게 될 것이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이러한 감정의 밀물과 썰물에 휩쓸리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지는 이 원리의 의식적 표현보다 우월하지만 원리 자체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있지만 원리는 그럼에도 작동한다. 진자는 계속 흔들리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리듬의 작용에는 보상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것도 포함된다. 보상하다라는 단어의 정의 중 하나는 균형을 맞추다인데 이는 헤르메스주의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다. 카이발리온이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정도가 왼쪽으로 흔들리는 정도이며 리듬은 보상한다 라고 말할 때 이 보상의 법칙을 의미한다. 보상의 법칙은 한 방향으로의 흔들림이 반대 방향이나 반대 극으로의 흔들림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균형을 잡거나 상쇄한다. 물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 법칙의 많은 예를 본다. 시계의 진자는 오른쪽으로 특정 거리만큼 움직이고 왼쪽으로도 동일한 거리만큼 움직인다. 계절도 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이룬다. 조수도 같은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같은 법칙이 리듬의 모든 현상에서 나타난다. 한 방향으로의 짧은 흔들림은 다른 방향으로도 짧은 흔들림을 가지며 오른쪽으로의 긴 흔들림은 반드시 왼쪽으로의 긴 흔들림을 동반한다. 어떤 물체를 특정 높이로 던지면 돌아올 때도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발사체를 1마일 높이로 보내는 데 사용된 힘은 그것이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이 법칙은 물리적 차원에서 일정하며 표준 권위자들을 참조하면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를 더 발전시켜 인간의 정신 상태도 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르친다.
강렬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강렬한 고통도 겪게 되며 적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적은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다. 돼지는 정신적으로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도 적게 느낀다. 이것이 보상이다. 반면에 예민한 신경 조직과 기질로 인해 강렬한 즐거움을 느끼지만 극심한 고통도 겪는 다른 동물들도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낮은 정도의 즐거움과 같은 정도의 낮은 고통만을 허용하는 기질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강렬한 즐거움과 동시에 가장 강렬한 고통을 허용하는 기질도 있다. 각 개인의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용량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법칙이다. 하지만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문제에서 더 나아간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특정 정도의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비례적으로 같은 정도만큼 다른 극으로 흔들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우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선행한다고 본다. 즉, 특정 정도의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고통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은 현재의 삶이나 이전 환생에서 이미 경험한 고통의 정도에 대한 리듬적 흔들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통의 문제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삶의 연속을 개인의 하나의 삶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리듬적 흔들림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다. 만약 환생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헤르메스주의자들은 달인이나 고급 학생이 앞서 언급한 중화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고통으로의 흔들림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높은 자아의 차원으로 올라감으로써 낮은 차원에 머무는 이들이 겪는 많은 경험을 피하고 벗어날 수 있다. 보상의 법칙은 남녀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이나 부족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를 가지면 다른 것이 부족하다.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다. 누구도 동전도 갖고 케이크도 가질 수는 없다. 모든 것에는 즐거운 면과 불쾌한 면이 있다. 얻는 것들은 항상 잃는 것들로 대가가 치러진다. 제12장 인과. 모든 원인은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우연은 인식되지 않은 법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과관계의 차원은 많지만 아무것도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위대한 여섯 번째 헤르메스 원리인 인과의 원리는 법칙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우연이란 단지 존재하지만 인식되거나 감지되지 않은 원인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다. 현상은 끊김이나 예외 없이 연속적이다. 인과의 원리는 모든 과학적 사고의 기반이 되며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헤르메스의 교사들이 가장 초기에 천명했다. 여러 학파들 사이에 많은 다양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원리의 작용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더 자주는 특정 단어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인과의 기본 원리는 이름값을 하는 세계의 모든 사상가들이 실질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였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우주의 현상을 법과 질서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간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상상의 무언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약간의 고찰만으로도 순수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웹스터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힘, 법칙 또는 목적 이외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용자나 활동 방식, 그러한 작용자의 작용이나 활동, 그러한 작용자의 추정된 결과 발생, 우연성, 우발성 등.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법칙 밖에 있는 우연이라는 작용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칙, 질서, 연속성을 벗어나 현상계에서 작용하는 무언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무언가는 우주의 질서 있는 흐름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칙 자체인 전체 외에는 법칙 밖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법칙에서 독립적인 무언가가 존재할 여지는 우주에 없다. 그런 무언가의 존재는 모든 자연 법칙을 무력화시키고 우주를 혼돈과 무법의 상태로 빠뜨릴 것이다. 면밀한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모호한 원인들에 관련된 표현, 즉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원인들에 대한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주사위의 낙하가 단순히 어떤 원인과 관련 없는 발생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사위의 낙하에 있어 우연이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사위가 떨어져 특정 숫자를 보여줄 때마다 그것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만큼이나 불변하는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주사위의 낙하 뒤에는 인간의 마음이 따라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인들 또는 원인의 연쇄가 있다. 상자 안의 주사위의 위치, 던지는데 사용된 근육 에너지의 양, 테이블의 상태 등 모두가 원인이며 그 결과로 특정 면이 위로 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이는 원인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선행 원인들의 연쇄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주사위의 특정 숫자가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다.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나오는 숫자들이 거의 균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 2 등의 숫자가 거의 같은 횟수로 나온다. 동전을 던져도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많이 던지면 앞면과 뒷면의 횟수가 거의 같아진다. 이것이 평균의 법칙의 작용이다. 하지만 평균이든 한 번에 던지기든 모두 인과의 법칙 아래 있다. 만약 우리가 선행하는 원인들을 조사할 수 있다면 같은 상황과 같은 시간에서 주사위가 다르게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명확히 보일 것이다. 같은 원인이 주어지면 같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모든 사건에는 항상 원인과 이유가 있다. 원인 또는 원인들의 연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원리를 고려할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데 이는 한 사물이 어떻게 다른 사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즉, 두 번째 사물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사물도 결코 다른 사물을 일으키거나 창조하지 않는다. 인과는 단지 사건들을 다룰 뿐이다. 사건이란 어떤 선행 사건의 결과나 결론으로서 오고 도착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사건도 다른 사건을 창조하지 않으며 단지 전체의 창조적 에너지에서 흘러나오는 사건들의 위대한 질서 있는 연쇄에서 선행하는 고리일 뿐이다. 선행, 결과, 후속하는 모든 사건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이전에 일어난 모든 것과 뒤따르는 모든 것 사이에는 관계가 존재한다. 산비탈에서 돌이 떨어져 아래 계곡의 오두막 지붕을 부수고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우연한 결과로 여길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원인들의 큰 연쇄를 조사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돌을 지탱하던 흙을 부드럽게 만든 비가 있었고 그 뒤에는 바위를 더 큰 바위에서 점차적으로 분리시킨 태양의 영향, 다른 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자연의 격변으로 인한 산의 형성과 융기를 이끈 원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비 뒤의 원인들을 추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붕의 존재 뒤의 원인들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곧 인과의 그물망에 얽히게 되어 빠져나오려 애쓰게 될 것이다. 인간이 2명의 부모, 4명의 조부모, 8명의 증조부모, 16명의 고조부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 40세대를 계산하면 조상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처럼 눈앞을 지나가는 작은 그을음 조각과 같은 가장 사소한 사건이나 현상 뒤에도 수많은 원인이 있다. 그을음 조각을 세계 역사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시에는 거대한 나무 줄기의 일부였다가 나중에 석단으로 변했고, 이제 그을음 조각이 되어 다른 모험을 향해 당신의 시야를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들의 연쇄, 원인과 결과가 그것을 현재 상태로 만들었으며, 후자는 수백 년 후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낼 연쇄의 하나일 뿐이다. 작은 그을음 조각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는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며, 이는 십자공이 특정 작업을 하게 만들었고, 교정자도 마찬가지로 작업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당신과 다른 이들의 마음에 특정한 생각들을 일으킬 것이고, 이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는 작은 그을음 조각의 통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사물들의 관련성과 연관성을 보여주고, 나아가 위대한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을 일으키는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법칙에 따른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잠시 생각해보라. 만약 석기 시대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여기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같은 커플이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행위와 당신이 읽는 행위는 당신과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앞으로 올 시대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결과를 가지며 이는 인과의 거대한 연쇄에 들어맞는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자유의지나 결정론에 대해 다루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양측 모두 완전히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헤르메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둘 다 부분적으로 옳다. 극성의 원리는 둘 다 진리의 반쪽임을 보여준다.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필연성에 매여 있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는 용어의 의미와 진리를 바라보는 높이에 달려 있다. 고대 작가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다. 창조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구속되고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 환경 등의 노예이며 매우 적은 자유만을 나타낸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의견, 관습, 생각들과 그들의 감정, 기분, 정서 등에 휘둘린다. 그들은 이름값을 하는 지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격분하며 부인하면서 나는 확실히 자유롭게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라고 말하지만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대로가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를 다른 것보다 하고 싶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들이 이것을 하고 싶게 하고 저것을 하지 않게 만드는가? 그들의 기쁨과 원함 뒤에는 이유가 없는가? 다리는 이러한 기쁨과 원함을 정신적 극의 반대쪽 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는 어떤 감정, 기분 또는 환경적 제한이 그 안에 욕망이나 경향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하기를 의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지는 돌처럼 휩쓸려 간다. 환경, 외부 영향, 내면의 기분, 욕망 등에 순응하며 자신들보다 더 강한 다른 이들의 욕망과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유전, 환경, 암시가 그들의 저항 없이 또는 의지의 행사 없이 그들을 끌고 간다. 삶이라는 체스판에서 말처럼 움직이다. 게임이 끝나면 한쪽으로 치워진다. 하지만 달인들은 게임의 규칙을 알고 물질적 삶의 차원을 넘어 올라가 자신의 본성의 더 높은 힘과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기분, 성격,
자질, 극성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도 지배하여 게임의 말이 아닌 움직이는 자가 된다. 결과가 아닌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달인들은 더 높은 차원의 인과를 벗어나지 않지만 더 높은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낮은 차원의 법칙을 지배한다. 그들은 법의 의식적인 부분이 되어 단순한 도구가 되는 대신 더 높은 차원에서 봉사하면서 물질적 차원을 지배한다. 하지만 높고 낮은 차원 모두에서 법은 항상 작동한다.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눈먼 여신은 이성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식으로 맑아진 눈으로 모든 것이 보편적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한한 수의 법칙들은 단지 하나의 위대한 법칙의 표현일 뿐이다. 그 법칙이 바로 전체다. 참으로 전체의 마음이 모르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카락도 모두 헤아려져 있다는 성서의 말씀은 사실이다. 법칙 밖에 있는 것은 없으며 법칙에 반하여 일어나는 것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단순한 자동인형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헤르메스의 가르침은 인간이 법칙을 사용하여 법칙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높은 것이 항상 더 낮은 것을 이길 것이라고 말한다. 마침내 법칙 자체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현상적 법칙들을 조롱하게 될 때까지 말이다. 이 내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제13장 성. 모든 것에는 성이 있다. 모든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를 가진다. 성은 모든 차원에서 나타난다. 위대한 7번째 헤르메스 원리인 성의 원리는 모든 것에 성이 나타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는 항상 활동하며 모든 현상의 단계에서 작용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이 헤르메스적 의미에서 보통 받아들여지는 용어로서의 성별과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나타, 생산하다, 발생시키다, 창조하다, 만들어내다를 의미한다. 잠시만 생각해보면 이 단어가 단순히 남성과 여성 생물체의 물리적 차이를 지칭하는 성별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넓고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단지 위대한 물리적 차원의 특정 차원에서 나타나는 성의 한 표현일 뿐이다. 유기적 생명의 차원이다. 우리는 이 구별을 독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일부 작가들이 헤르메스 철학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후 이 7번째 헤르메스 원리를 성에 관한 무분별하고 터무니없는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이론과 가르침과 연관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성의 역할은 오직 창조, 생산, 발생 등에 있으며 그 표현은 모든 현상의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과학이 아직 이 원리를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적 출처에서도 일부 증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우리는 물질의 기초를 이루는 미립자, 이온 또는 전자들 사이에서 성의 원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들은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는데 원자는 최근까지 최종적이고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최신 과학의 견해는 원자가 수많은 미립자, 전자 또는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주위를 돌면서 높은 정도와 강도로 진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지는 설명에 따르면 원자의 형성은 실제로 음성 미립자들이 양성 미립자 주위에 군집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성 미립자들이 음성 미립자들에게 특정한 영향을 미쳐 특정 결합을 이루게 하고 이로써 원자를 창조 또는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고대 헤르메스의 가르침의 노선과 일치하는데
헤르메스의 가르침은 항상 성의 남성적 원리를 전기의 양극과 여성적 원리를 음극과 연관지어 왔다. 이제 이 동일시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대중의 마음은 이른바 음극의 자질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인상을 형성해 왔다. 양극과 음극이라는 용어는 이 현상에 대해 과학에 의해 매우 잘못 적용되어 왔다. 양극이라는 단어는 음극의 비현실성이나 약함과 비교할 때 실제하고 강한 무엇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전기 현상의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른바 배터리의 음극은 실제로 새로운 형태와 에너지의 생성이나 생산이 나타나는 극이다. 여기에는 음성적인 것이 전혀 없다. 음극에서 전자나 미립자의 무리가 나오고 같은 극에서 그 놀라운 선들이 나오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과학적 개념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음극은 모든 이상한 현상의 어머니이며 이는 오래된 교과서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많은 오랜 이론들을 과학적 추측의 쓰레기통으로 보내게 했다. 음극은 모든 전기 현상의 어머니 원리이며 과학이 아직 알고 있는 물질의 가장 미세한 형태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그 대신 여성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의 사실들이 우리의 헤르메스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를 입증한다. 최신 과학적 가르침에 따르면 창조적 미립자나 전자는 여성이다. 과학은 그것들이 음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여성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성 미립자가 남성 미립자에서 분리되거나 오히려 떠나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남성 미립자와의 결합을 추구하는데 이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는 자연적 충동에 의해 촉구된다. 한 저자는 그것이 즉시 자신의 의지로 결합을 추구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정도다. 이러한 분리와 결합이 화학세계 활동의 대부분의 기초를 형성한다. 여성 미립자가 남성 미립자와 결합할 때 특정한 과정이 시작된다. 여성 입자들은 남성 에너지의 영향 아래에서 빠르게 진동하며 후자의 주위를 빠르게 돈다. 그 결과는 새로운 원자의 탄생이다. 이 새로운 원자는 실제로 남성과 여성 전자 또는 미립자의 결합으로 구성되지만 결합이 형성되면 원자는 별개의 것이 되어 특정한 특성을 가지게 되며 더 이상 자유전기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여성 전자의 분리나 격리 과정을 이온화라고 한다. 이러한 전자나 미립자들은 자연의 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작업자들이다. 그들의 결합이나 조합에서 빛, 열, 전기, 자기, 인력과 반발력, 그리고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성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다. 성의 원리에서 남성 원리의 역할은 여성 원리를 향해 특정한 내재된 에너지를 지시하는 것이며 이로써 창조적 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 원리는 항상 실제 창조적 작업을 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차원에서 그렇다. 하지만 각 원리는 다른 쪽의 도움 없이는 작용적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생명의 어떤 형태에서는 두 원리가 하나의 유기체에 결합되어 있다. 사실 유기적 세계의 모든 것은 두성을 나타낸다. 여성 형태 안에 항상 남성이 존재하고 여성 형태가 존재한다. 헤르메스의 가르침은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의 생산과 현시에 있어 두성 원리의 작용에 관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학적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전자나 미립자의 현상에서 보여준 예는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기저에 있는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 제공할 것이다. 일부 주요 과학 연구자들은
결정체의 형성에서 성적 활동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발견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과학적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다. 그리고 매년 기존의 헤르메스 성의 원리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다른 사실들이 나올 것이다. 성이 무기물질의 영역과 에너지나 힘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현시된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전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녹아들거나 용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여겨진다. 우주의 전기적 이론은 최신 과학적 교리이며 대중성과 일반적 수용에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가 전기 현상에서, 심지어 그 현시의 바로 근원과 원천에서 성과 그 활동의 존재에 대한 명확하고 틀림없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이 마침내 모든 우주 현상에 존재하는 그 위대한 헤르메스 원리, 성의 원리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물질의 인력과 반발력, 원자의 화학적 친화력, 분자 입자들의 사랑과 징후, 인력과 반발력 등의 잘 알려진 현상을 다룰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성의 원리의 표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이 현상이 미립자나 전자의 현상과 사방으로 같다는 것을 볼 수 없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헤르메스의 가르침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입자와 물체가 서로를 향해 기울어지게 만드는 이상한 인력인 중력의 법칙 자체가 남성을 여성 에너지로, 그리고 그 반대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의 원리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학적 증명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한 헤르메스의 가르침을 검토하고 당신이 더 나은 작업 가설을 물리과학이 제시한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지 보라. 테스트의 모든 물리적 현상을 제출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의 원리가 항상 증거 속에 있음을 분별할 것이다. 이제 정신적 차원에서의 이 원리의 작용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자. 많은 흥미로운 특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14장 정신의 성. 정신 현상의 현대적 흐름을 따라온 심리학 학생들은 지난 10에서 15년간 강하게 나타난 이중 마음 개념의 지속성에 놀랐을 것이다. 이는 많은 그럴듯한 이론들을 낳았고, 이 두 마음의 본질과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허드슨은 1893년 모든 개인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한 객관적 마음과 주관적 마음에 대한 잘 알려진 이론을 발표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다른 저자들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마음, 자발적 마음과 비자발적 마음, 능동적 마음과 수동적 마음 등에 대한 이론으로 거의 같은 정도의 주목을 받았다. 각 저자들의 이론은 서로 다르지만 마음의 이중성이라는 기본 원리는 남아있다. 헤르메스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이 새로운 이론들을 읽고 들을 때 미소 짓게 된다. 각 학파가 자신들의 애완 이론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각각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말이다. 학생은 오컬트 역사의 페이지를 뒤로 넘겨 오컬트 가르침의 희미한 시작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의 성의 원리에 대한 고대 헤르메스 교리의 참조를 발견한다. 정신적 성의 현실을 말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대 철학이 이중 마음의 현상을 인정했고, 이를 정신적 성의 이론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정신적 성의 개념은 현대의 이론들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몇 마디로 설명될 수 있다. 마음의 남성적 원리는 이른바 객관적 마음, 의식적 마음, 자발적 마음, 능동적 마음 등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음의 여성적 원리는
이른바 주관적 마음, 잠재의식적 마음, 비자발적 마음, 수동적 마음 등에 해당한다. 물론 헤르메스의 가르침은 두 마음의 위상의 본질에 대한 많은 현대 이론들에 동의하지 않으며 두 측면에 대해 주장된 많은 사실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과 주장 중 일부는 매우 무리가 있고 실험과 증명의 시험을 견딜 수 없다. 우리는 단지 학생이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헤르메스 철학의 가르침과 조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이러한 일치점들을 지적할 뿐이다. 허드슨의 저작을 공부한 학생들은 그의 심리 현상의 법칙 두 번째 장 초반의 진술에 주목할 것이다. 헤르메스 철학자들의 신비한 은어는 같은 일반적 개념을 드러낸다. 즉, 마음의 이중성이다. 만약 허드슨 박사가 헤르메스 철학의 신비한 은어를 해독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이중 마음에 대해 많은 통찰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도 그의 가장 흥미로운 저작이 쓰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정신적 성에 대한 헤르메스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헤르메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아에 대한 의식의 보고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한다.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의식이 자아의 존재에 대해 나는 존재한다 라는 보고를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처음에는 의식으로부터의 최종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한 검토는 이 나는 존재한다가 분리되거나 분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통일성과 협력 속에서 작동하지만 의식 속에서 분리될 수 있는 두 가지 뚜렷한 부분이나 양상으로 말이다. 처음에는 단지 하나의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주의 깊고 면밀한 검토는 나와 나의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정신적 쌍둥이는 그들의 특성과 본질에서 차이가 나며 이들의 본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검토는 정신적 영향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많은 빛을 던져줄 것이다. 학생이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 전까지는 보통 나로 착각하는 나의 것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하자.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특정한 감정, 취향, 좋아함, 싫어함, 습관, 특이성,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 다른 이들이 아는 그의 개성 또는 자아를 구성한다. 그는 이러한 감정과 느낌들이 변한다는 것을 안다. 태어나고 사라지며 리듬의 원리와 극성의 원리의 지배를 받아 한 극단의 감정에서 다른 극단으로 그를 데려간다. 그는 또한 나의 것이 그의 마음에 모여진 특정한 지식이며 따라서 자신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람의 나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다. 많은 사람들의 나의 것은 대부분 그들의 신체와 물리적 욕구에 대한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의식은 대부분 신체적 본성과 결합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들은 거기에 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옷까지도 나의 것의 일부로 여기며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간주한다. 한 작가는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 몸, 그리고 옷이라고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이런 옷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만약 난파선에서 야만인들에 의해 옷이 벗겨진다면 그들의 개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의복에 대한 생각과 그렇게 밀접하게 결합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신체가 그들의 나의 것이라는 의식에 단단히 매여 있다. 그들은 신체와 독립된 자아를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많은 경우 실제로 그런 것처럼 신체에 속하는 무언가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의식의 척도에서 올라감에 따라 그는 자신의 나의 것을 신체에 대한 생각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신체를 정신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자신 안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정신 상태, 감정 등을 완전히 나의 것과 동일시하기 쉽다.
그는 이러한 내적 상태들을 자신의 정신성의 어떤 부분에 의해 생산된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것들이 그 안에, 그로부터 그 안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지의 노력으로 이러한 내적 상태들을 바꿀 수 있고 정확히 반대되는 성질의 감정이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그러면서도 같은 나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다. 그래서 얼마 후 그는 이러한 다양한 정신 상태, 감정, 느낌, 습관, 자질, 특성, 그리고 다른 개인적 정신적 소유물들을 제쳐둘 수 있게 된다. 그는 그것들을 나 아닌 것의 수집품과 짐으로 또는 가치 있는 소유물로 제쳐둘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많은 정신적 집중과 정신적 분석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고급 학생에게는 여전히 가능한 과제이며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상 속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쳐두기 과정이 수행된 후 학생은 나와 나의 것의 이중적 양상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아를 의식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것은 생각, 관념, 감정, 느낌과 다른 정신 상태들이 생산될 수 있는 정신적인 무언가로 느껴질 것이다. 고대인들이 표현했듯이 정신적 자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신적 자손을 생성할 수 있다. 그것은 의식의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의 힘을 가진 나의 것으로 보고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정신적 창조물을 존재하게 하기 전에 그것의 나 동반자나 다른 나로부터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의식은 정신적 작업과 창조적 능력에 대한 엄청난 용량의 실현을 가져온다. 그러나 학생은 곧 이것이 그가 자신의 내면의 의식에서 발견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나의 것이 특정한 창조적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한 한 걸음 물러서서 정신적 창조를 지켜볼 수 있는 정신적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의 이 부분을 그는 나라고 부르도록 배운다. 그는 의지에 따라 그 의식 속에서 쉴 수 있다. 그는 거기서 정신적 작용에 수반되는 점진적 과정이라는 의미에서의 생성하고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나에서 나의 것으로 에너지를 투사하는 능력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발견한다. 정신적 창조가 시작되고 진행되도록 의지하는 과정 말이다. 그는 또한 나가 한 걸음 물러서서 나의 것의 정신적 창조와 생성의 작용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러한 이중적 양상이 있다. 나는 정신적 성의 남성적 원리를 나타내고 나의 것은 여성적 원리를 나타낸다. 나는 존재의 양상을 나타내고 나의 것은 생성의 양상을 나타낸다. 당신은 대응의 원리가 위대한 차원에서 우주의 창조가 수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차원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둘은 종류에서는 비슷하지만 정도에서는 크게 다르다.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고 아래와 같이 위도 그러하다. 마음의 이러한 양상들,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 나와 나의 것, 이는 잘 알려진 정신적, 심리적 현상들과 관련하여 고려될 때 정신적 작용과 현시의 희미하게 알려진 영역에 대한 마스터키를 제공한다. 정신적 성의 원리는 정신적 영향의 모든 현상의 기저에 있는 진리를 제공한다. 마음의 여성적 원리는 항상 인상을 받는 방향으로 향하는 반면 남성적 원리는 항상 표현하거나 내보내는 방향으로 향한다. 여성적 원리는 남성적 원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작용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여성적 원리는 상상력의 작업을 포함하여 새로운 생각, 개념,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남성적 원리는 다양한 단계의 의지의 작업에 만족한다.
그러나 남성적 원리의 의지에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여성적 원리는 원래의 정신적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대신 외부에서 받은 인상의 결과인 정신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만족하기 쉽다. 정신적 생성의 일을 하는 여성적 원리와 창조적 부분의 마음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남성적 의지, 이 두 가지 정신적 원리를 모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제에 지속적인 주의와 사고를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남성적 원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마음들의 나로부터 나의 것에 주입된 생각과 아이디어에 따라 사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주제의 2단계를 자세히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정신적 성에 관해 제공한 열쇠를 가지고 심리학에 관한 좋은 교과서에서 공부할 수 있다. 제15장 헤르메스의 격언들. 지식의 소유가 행동으로의 현시와 표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중한 금속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지식은 부와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의 법칙은 보편적이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자연의 힘과의 충돌로 인해 고통받는다. 헤르메스의 가르침은 이미 언급한 이유로 그것을 소유한 행운아들의 마음속에 항상 안전하게 잠겨 있었지만 결코 단순히 저장되고 숨겨두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용의 법칙은 위의 카이발리온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가르침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사용과 표현이 없는 지식은 헛된 것이며 그것의 소유자나 인류에게 어떤 좋은 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정신적 인색함을 조심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공리와 격언들을 공부하되 그것들을 실천하라. 우리는 아래의 카이발리온에서 가져온 더 중요한 헤르메스의 공리들을 제시하며 각각의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라. 그것들을 사용할 때까지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분이나 정신 상태를 바꾸려면 당신의 진동을 바꾸어라. 의지의 노력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정신적 진동을 바꿀 수 있다. 의지는 주의를 지시하고 주의는 진동을 바꾼다. 의지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을 개발하라. 그러면 기분과 정신 상태의 통제라는 비밀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적 진동률을 없애려면 극성의 원리를 작동시키고 제거하고 싶은 것에 반대극에 집중하라. 극성을 바꿈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없애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헤르메스 공식 중 하나다. 이는 진정한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 원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반대되는 자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깨뜨리는데 이를 적용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두려움을 죽이려 노력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대신 용기의 자질을 기르라.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어떤 작가들은 어두운 방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 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했다. 어둠을 삽이나 빗자루로 쓸어낼 필요가 없다. 단지 셔터를 열고 빛을 들여보내면 어둠은 사라진다. 부정적인 자질을 없애려면 같은 자질의 긍정적 극에 집중하라. 그러면 진동이 점차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 마침내 부정적 극 대신 긍정적 극에 극성화될 것이다. 양극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 진리는 모든 것에는 두 극이 있으며 차이는 단순히 정도의 차이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뜨거움과 차가움은 같은 것이며 차이는 단지 진동의 정도일 뿐이다. 온도계는 많은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지만 차가움이 끝나고 뜨거움이 시작되는 지점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높음과 낮음도 같은 것이지만 정도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동과 서도 그렇다. 빛과 어둠, 날카로움과 무딤, 시끄러움과 조용함. 모두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모든 진리는 역설이다. 모든 진리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모든 진리는 반쪽짜리다. 모든 진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진리는 양극이며 그 반대도 진실이다. 이런 격언들은 모두 헤르메스의 극성의 원리를 설명한다. 각각의 진리는 부분적 진리이며 진리의 다른 측면도 있다. 모든 역설은 조화될 수 있다. 리듬은 균형으로 상쇄된다. 모든 것은 흐름과 되흐름, 오름과 내림, 앞으로와 뒤로의 움직임을 가진다. 진자의 오른쪽으로의 흔들림은 왼쪽으로의 흔들림과 같다. 리듬은 보상된다. 이 원리는 모든 영역에서 작동한다. 모든 원인은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결과는 원인을 가진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우연은 법칙의 다른 이름이며 단지 인식되지 않은 원인이다. 이것은 헤르메스의 인과율을 표현한다. 모든 사건 뒤에는 원인이 있으며 모든 원인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규율된다. 성은 모든 것에 있다. 모든 것은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를 가진다. 이 원리는 모든 것에는 남성적, 여성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이는 정신적, 물리적, 영적 차원 모두에서 작용한다. 정신의 변화는 예술이다. 이 격언은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예술이며 과학임을 나타낸다. 적절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정신 상태를 변환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들을 공부하고 적용하라. 그것들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용하라. 실천하라. 이것이 지혜의 길이다. 헤르메스의 가르침은 사용되고 적용될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쓸모없는 지식일 뿐이다.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은 오직 사용을 통해서이다. 오늘 우리는 헤르메스 철학의 가장 실천적인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양극성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모든 대립이 실제로는 같은 것의 두 극단임을 이해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신 상태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듬의 법칙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으며, 우리가 이 리듬을 이해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함으로써 그 영향을 중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통해서는 우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의 원리를 통해 모든 창조와 생성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헤르메스의 공리들은 이 모든 원리들을 실천적 지혜로 종합했습니다. 지식은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가르침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지배하며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이발리온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리들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헤르메스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긴 여정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